국제뉴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됐고 만날 의향도 아마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트럼프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회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나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만날지 이제 그게 지금 상당히 관심사인데 트럼프는 여기 대해서 그 기자들이 그저께 이제 플로리다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이달 안에 만나겠느냐 그랬더니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타스 통신이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면은 푸틴은 시간이 걸릴 거다. 현재로선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만나고는 싶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뜸을 들였습니다. 네. 또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러시아를 위해서 참전한 북한군도 많은 수가 사망했다. 이런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회견에서 그 북한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한 게 트럼프가 공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위해 참전한 북한군도 많은 수가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종전이 되면은 유럽이 이제 이른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유럽 연합 내에서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여기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유럽이 원하면 괜찮다. 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제 미군은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궁극적으로 미군이 빠질 건지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협상 매우 잘 진행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이제 만날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유럽 평화유지군 러시아 외무장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런 경고를 했다고요? 네. 네. 절대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이제 리야드에서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깃발 아래 모인 군대는 만들어봐야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일찌감치 이제 가능성을 좀 많이 깎아내렸는데 이것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들에게 이런 협상 결과를 좀 빠르게 브리핑할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이런 언급을 또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협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빼고 유럽도 배제를 했죠. 네. 현재까지는. 근데 그거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드론 공장을 가서 기자들한테 리야드에서 미국하고 협의한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브릭스 친구들한테 브리핑하겠다. 그러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브릭스 친구들도 여기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자기는 끌어안겠다는 그런 입장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이제 배제한 채 이렇게 협상이 어쨌든 진행이 지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어떤 입지 자체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압박도 연일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쪽 불만은 트럼프가 너무 푸틴 두둔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젤렌스키도 발끈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지금 오늘 새벽 외신들은 충돌이 심각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런 것도 나와요. 네. 그래서 서로 막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SNS도 그렇고 회견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르지 않은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긴 싫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 지지율이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나라가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네.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다면 오랫동안 선거가 없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를 가지고도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으면 선거해라. 좀 협상을 하는 건가? 이것도 압박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기자들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평화협정 체계를 위한 조건의 하나로 우크라이나 대선을 원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푸틴은 그동안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젤렌스키를.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러시아뿐 아니라 나와 다른 나라들도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대선 치르라는 식의 의중을
재확인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젤렌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러시아의 그 가짜 뉴스 공간에 갇혀 있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걸 좀 여기 좀 기분이 안 좋았던가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트루스 소셜에 젤렌스키가 선거를 하지 않는 독재자다. 이런 독재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립이 좀 격화되고 있는 듯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제시한 이 광물 협정안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50% 지분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네. 뮌헨 안보회의 직전에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키우 가서 네.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이른바 그 미국 측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제 포인트는 광물 협정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오는 그때 보도가 미국이 50% 지분 달라.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젤렌스키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못한다 얘기를 했다는데 젤렌스키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제 키이우에서 회견하면서 베센트를 통해서 광물 협정안을 받았는데 거부했다. 미국이 50% 지분을 갖겠다는 것만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었다. 특히 그 우리가 절실히 한 그 안전보장, 전후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뮌헨에 가서 자기가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 안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 오직 50% 지분만 고집을 해서 그럼 그건 나중에 좀 법적으로 더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만든 가짜 정보 공간에 트럼프가 갇혀 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 충돌하고 있는 의견과 이 논란 사안 가운데 이 지지율 4%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4%가 맞습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언론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가장 최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그 2,000명의 우크라이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국정 지지율이 52%였다. 4% 말도 안 된다. 물론 개전 직후에는 90%까지 있었던 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 4%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이제 외신들도 영국 텔레그래프도요. 트럼프 발언을 전하면서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제 젤렌스키를 쫓아내고 친 푸틴 인사를 좀 들어앉히고 싶은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그거하고도 연계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이번 리야드 회담에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평화협정 최종 합의 전에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모은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기자님께서 이제 종종 전해 주셨었는데 일단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이제 상대편 쪽에서는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원래는 작년 네. 3월에 임기가 끝나서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시니까 네. 이제 계엄령으로 이제 그냥 연장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지금 유럽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마크롱이 오늘 백악관에 긴급 방문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독일이 이번 일요일 선거입니다. 숄츠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은 위기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유럽의 맹주가 되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뭐 워낙 세게 나가니까 지금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새벽에 외신들은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이렇게 유럽이 막 내홍을 겪는데 푸틴이 지금 표정 관리를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는 거래에 아주 그렇죠. 도 같은 사람이라서 네. 공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과연 푸틴이 이런 트럼프의 그 노력에 대해서 뭘 주겠는지 뭐 이런 관측들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마크롱 백악관 긴급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그리고 이제 전해졌다. 방금 들은 걸 보니까 네. 젤렌스키가 조금 좀 네. 워낙 트럼프가 세게 나오니까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 특사가 와서 만난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희망한다. 워낙 세게 나오니까 조금 좀 뒤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좀 더 지켜보죠. 요 상황들은요 계속해서 뭐 새로운 소식들 나올 것 같고요. 각각의 입장도 정리해서 매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러시아 회동에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도 참여를 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이르면 오는 2분기에 러시아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람이 어제 물론 이제 트럼프하고 가까운 사람이고요. 러시아 관영 통신 타스하고 회견을 하면서 이르면은
2분기 중에 이거 전쟁 직후에 나갔던 서방 기업들이 더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빠져나간 틈새를 뭐 러시아 기업들하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우호적인 국가들 기업이 메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이렇게 나가고 나서 한 3천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전쟁 직후에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대거 이제 철수를 한 상황인데 빠르면 2분기에도 이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우리도 뭐 내용이고요. 현대차를 비용해서 네. 지금 나왔고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나오면서 당시에 한 14만 원 정도의 다 넘겼는데 연말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이런 가운데 라브로프도 리야드에서 회담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경협 발전을 막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미국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 해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부펀드 대표 얘기는 양국이 이번에 리야드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북극 공동 사업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공동 투자 가능성도 커졌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이제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건지 저는 이렇게 좀 또 벌써부터 막 그렇게 뭐 협력 네. 문제에 대한 경쟁력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계들 우리가 지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사실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최근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만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등장했다. 이것도 좀 의미를 갖지 않나. 유럽에서 이런 이제 생각이 그걸 듭니다. 계속 지적을 네. 합니다. 트럼프가 푸틴을 끌어낸다. 네. 그런 식의 불만을 계속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CEO가 우주 관련 정부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폭스뉴스하고 이제 사전 녹화된 인터뷰에서는 뭐 애국자 이런 표현도 썼고 굉장히 좀 두둔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는데 우주 관련 정부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저께 말하라고 해서 회견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우주 관련 정책 결정에는 머스크가 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기자들한테 당신들은 그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부르지만 어디까지나 컨설턴트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 사람은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폭스뉴스하고 공동 인터뷰한 것에서도 이해 충돌이 만약에 생기면은 관여하지 않게 될 거다 했고 머스크도 그걸 원한다 하고 또 옆에 있던 머스크도 문제가 생기면 내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선을 좀 그으면서도 왜냐하면 월권 논란이 계속해서 좀 있긴 있기 때문에 선을 그으면서도 또 두둔하는 이런 양쪽을 지금 백악관 행정국장도 머스크 공식 지위는 대통령 고문이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가 백악관 직속기관 자문기구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폴리티코 같은 경우는 백악관이 머스크를 고문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가 이 정부 효율부 다지의 핵심 결정권자인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그건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게 다지의 어떤 앞으로 책임 소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주 법적으로 모호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지에 큰 일이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누구 책임인 건지 최종적으로 이런 그렇죠. 걸 좀 가려야 할 때는 이런 모호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이런 폴리티코 얘기네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트럼프 대통령 연준을 포함해서 연방정부 독립기관에 대해서 백악관이 일정 부분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요. 근데 연준의 독립성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대선 궁금한데요. 때도 연준에서 대통령이 영향을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했거든요. 뭐 통화 정책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를 보면은 기어이 통제권을 일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을 이제 냈고요. 거기 보면은 연방선거위원회하고 연방통신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그다음 연방거래위원회, 연준 포함해서 이런 이게 이제 독립기관인데 여기 대해서 주요 규정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해서 검토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 책임자는 아시겠지만 러셀 보우트라고 트럼프 정책 청사진이 프로젝트 2025인데 그거 만든 주요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자를 대통령이 이제 지명은 하는데 어떤 독립기관만의 특성이 있는 건데 이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어떤 뭐 그렇죠. 차이점이 대통령이 있는 지명은 겁니까? 하지만 네. 상원에서 인준도 하고 그다음에 네. 상원에 또 초당적인 위원회가 고정 임기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상 위법이 드러났을 때만 수장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행정명령에서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은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 감독이라든가 규제 같은 업무는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백악관이 연준의 집행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집행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연준에 대한 그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제를 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대상에서 행정명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군요. 근데 예산을 네. 이제 예산 이제 주에 따라서 할 수 지금 있다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은행 규제 또 감독과 같은 업무에는 적용이 되고요. 네. 분야별로 좀 항목별로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SEC가 기업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놨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난달에 그 공화당 SEC 위원인 마크 우에다를 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지명자가 있는데 아직 이제 인준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고 나서 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기업 이사회가 주주 결의안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규정 그런 식으로 손질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소한 부분까지 자꾸 시비를 하면은 주주가 결의를 해도 이사회가 표결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주었다는 게 로이터 보도입니다. 네. 미국 법조계가 뭐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툴레인 대학 그 법학 교수 얘기가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권으로 권력이 재분배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비교적 극단적인 변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 지명자가 이제 폴 애킨스인데 이 사람 역시 이른바 환경사회 지배구조 여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SEC도 트럼프가 이제 입김이 상당히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사실 이제 후보로 나왔을 시절부터 몇 달 전이죠. 네, 말이 많았죠. 백신 회의론자다 해서 관련된 기업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람 하면 백신 회의론자 이게 따라오게 되는데 첫 임무로 어린이 백신 접종과 항우울제 문제 조사를 선언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에 상원 청문회 인준 청문회 어렵게 통과됐죠. 네. 이제 장관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보건복지부 직원들 만나서 내가 첫 임무는 어린이 백신 접종하고 항우울제 문제 조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조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늘 얘기했던 게 이른바 세틀드 사이언스. 이게 뭔가 하면 증거가 반복된 검증으로 기정사실화된 과학이라는 건데 여기 대해서 네.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깨자. 그래서 나는 그래서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당신들이 일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그게 싫으면 떠나라.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임무로 백신 접종, 특히 어린이 백신 접종과 항우울제 문제를 조사한다.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네. 어린이 백신 접종하고 초가공 식품, 그다음에 글리포세이드 이게 비선택성 제초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기 복사 문제, 항우울제 같은 게 미국 사람들의 만성 질병을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이제 미국을 뭐 다시 위대하게 그걸 이제 벤치마킹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걸 그동안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뭐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또 다른 편으로는 있겠죠. 여기 대해서 뭐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 소아전염병 전문가 얘기가 이 사람의 접근법이 혜택보다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 걱정된다. 그러면서 특히 백신에 대한 오랜 신뢰가 있는데 이거를 무너뜨린다. 그 논리에 나는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도 그렇고 홍역, 소아마비 같은 것들이 백신 덕택에 오랜 세월 견제되어 왔던 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트럼프 2기 취임 이후에 거의 초반에 WHO 탈퇴를 유엔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WHO 사무총장이 미국이 불참해서 슬프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 34개국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미국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바로 탈퇴를 하니까 이제 1년 후에 정식 탈퇴가 되죠. 그게 이제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 이 자리에 없어서 참 슬프다. 탈퇴 제고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는 미국이 빠지니까 지금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세계보건기구 재정에 이제 회원국들이 출연을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한 500억 달러 규모의 그 펀드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제 회원국들 분담금도 한 20% 이제 올려서 책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회원국들이 뭐 왜 이거 우리가 덤태기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세계보건기구 빠지고 나니까 또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뭐 막 흉내내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기부 펀드 설치를 추진을 하고 하는데 지금 뭐 이 총장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최대 자금원이 미국이었는데 그 그렇죠. 여파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국가들까지도 이 탈퇴 여파가 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의 펀드 매니저 위험 선호 신호 이런 것들을 종종 우리는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 바람의 방향 이런 걸로 읽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 선호가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모두 한 우리 돈으로 578조 원을 그 자산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네. 현금 보유 비중이 2010년 이후에 가장 낮게 그러니까 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몸을 사린다는 그러니까 위험 선호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은 가장 좀 낮게 갖고 가고 네. 위험 선호로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좀 더 수치 자세하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응답자의 34%가 올해 가장 유망한 자산이 이제 글로벌 주식. 그러니까 주식은 막 이제 마구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특히 MSCI 그 글로벌 주식 지수가 2022년 저점에서 60% 정도 올랐다는 점을 이제 상기시켰고요. 물론 뭐 인공지능 붐도 그렇고 미국 경기 후퇴 우려가 좀 많이 가라앉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통역이 된 걸로 돼 있고 다만 89%는 미국 주식이 과다평가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주식이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해서 미국 예외주의 믿음이 조금 흔들린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S&P 500도 그렇고 최고치를 다시 한번 또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고점 수준에 지금 그렇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점 논란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유망하다라는 의견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예외주의 믿음은 흔들린다라는 멘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연초 들어서 최근에 한 2달간 수익률 보면은 미국보다도 다른 나라가 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유로 스톡스 500 지수 같은 게 네. 올 들어서 한 12% 올랐는데 나스닥 100은 지금 5%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현금 보유하고 뭐 주식 비중 그다음에 이제 성장 전망치 같은 거 이제 전체 그 종합해서 이제 투자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6.4 정도로 올라갔고요. 네. 다만 이제 작년 12월 같은 때는 이제 거품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아직은 좀 낮습니다. 네. 우리 수익률도 우리 국내 수익률도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대로 침체 전망이 괜찮습니다. 네. 3년 사이에 가장 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응답자의 52%가 연착륙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이제 무역 전쟁인데요.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에 펀드 매니저의 한 58%가 금이 가장 오. 수익률이 좋을 거다. 그다음에 15%는 달러를 사라. 그다음에 미국채 30년물 사는 게 좋겠다는 게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금 뭐 예고는 계속해서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뭐 예. 가이드라인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금이 가장 좋은 수익이 날 것이다. 뭐 지금도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네. 77%가 연준이 올해 적어도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1년도 안 돼서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 공동 창업했던 일리아 수스케버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계인데 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선 그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했는데 뭐 지금 10억 달러 정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업 가치가 벌써 우리 돈으로 43조 원, 1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픈 AI 있을 때 그 샘 올트만하고 많이 충돌했습니다. 왜냐하면 샘 올트만이 너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원래 비영리 조직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뛰쳐나와서 했는데 지금 사실 오픈 AI 공동 창업하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기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 스타트업은 안전 위주의 스타트업 이거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사실 AI 얘기하면서 가장 한편으로 걱정 많이 하는 게 이제 안전인데. 그렇죠. 네. 그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첫 제품으로 안전한 초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파 세대. 알파 세대가 정확하게 몇 년 사이 태어난 세대를 그러니까 말하는 2010년에서 2024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10살에서 15살이죠. 그러네요. 그 세대가 물론 네. 자기네 건 아니지만 그 부모까지 해서 갖고 있는 구매력이 전 세계적으로 5조 3,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800조 원. 그리고 네. 매년 우리 돈으로 한 14조 5천억 정도가 늘어날 거다. UBS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 알파 세대 구매력을 기업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AI라든가 증강현실, 소셜미디어 같은 첨단 기술 주도 세상에서 자라는 첫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뭐 브랜드를 인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장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IT가 그동안은 어떤 기술 쪽이었지만 이제는 그 소비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첫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주목해라. 특히 그런 그 헬스케어라든가 뷰티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식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파 세대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특징은 환경 문제의 인식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살아갈 세월이 기니까요. 네. 그래서 소비 패턴이 아직까지는 그게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가능한 소비 행동 패턴이 강화가 될 테니까 이것도 기업들이 앞으로 그 마케팅 교육에 참조를 하라고 UBS가 공고를 했습니다. 2010년에서 2024년에 태어난 글로벌 알파 세대의 구매력에 또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AI를 이제 정말 애써서 배워야 되지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굉장히 환경적으로 뭐 익숙해졌을 수 있으니까. 갓난아이가 이렇게 휴대폰 주문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자, 알파 세대 얘기까지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손재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